네, 이번 차시에는 스웨덴 노사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웨덴은 대표적인 후발 산업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중저기술 노동자가 급격하게 많아지는 그 산별노조 건설에 굉장히 유리한 환경 하에 있었고요. 그래서 1898년에 스웨덴 노동조합 총연맹 LO가 설립됩니다. LO는 그 제조업 혹은 이 매뉴얼, 육체 노동자 총연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LO가 만들어지니까 스웨덴의 사용자들도 우리도 뭔가 조직해서 우리 이해를 대표해 줄 기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게 돼서 1902년에 스웨덴의 사용자 단체 SAF가 만들어지고 현재는 이 단체 이름은 SN으로 바뀌었습니다. 스웨덴 기업 총연맹이죠. 1906년 LO와 SAF는 첫 타협에서 노동운동은 경영권을 인정해 줄 테니까 대신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을 인정해 달라고 논의해서 이런 권리를 획득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1910년, 20년대 이때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좀 어수선한 시기였고 또 대공황도 있었고 그래서 이 시기 스웨덴의 노사관계는 정말 엄청나게 갈등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조는 파업을 계속했고 사용자는 공장 폐쇄를 계속하면서 정말 대결이 이제 끝간데 없이 갔거든요. 이런 갈등적인 노사관계의 변화는 1932년 그 노동운동의 조직적이고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사회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회민주당하고 스웨덴의 그 LO는 노총은 거의 한 몸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회민주당이 1976년까지 정권을 유지합니다. 한 번도 정권을 뺏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너무 놀랍게도 이 시기에 스웨덴은 아마 유럽에서 가장 잘 조직된 국가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그 80~90%의 노동자가 다 조직이 돼 있었는데 파업이 단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파업 국가로서 이제 유럽에서 스웨덴 모델이 주목을 받게 된 것이죠. 아니 저 국가는 노조가 저렇게 강력하게 조직되어 있는데 어떻게 파업을 한 번도 할 필요가 없는, 일어나지 않는 그런 국가인가. 1932년 3인당의 집권 이후에 1938년에 역사적인 짤세바덴, 이게 한국어로 하면 짤세바덴 협약이라고 하는데 이 짤세바덴 협약이 체결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노사 자율주의를 확립하고 파업이나 직장 폐쇄의 절차를 확립하고 산별교섭도 제도화되는 그 굉장히 역사적인 타협으로 세계 노사관계에 주목을 받았고요. 짤세바덴 협약을 통해서 안정화된 스웨덴의 노사관계에 이제 또 다른 이제 전 세계 주목을 받은 그 일이 발생하는데 이건 1951년에 LO 총회에서 공식적인 정책으로 인정된 렌 마이드너 모델입니다. 실업 문제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접근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 완전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그 두 개가 같이 가기 굉장히 힘들다고 여겨지던 시기였거든요. 완전 고용을 유지하면 노동조합의 협상력이 높아지고 임금도 높아지고 그럼 다시 또 인플레이션이 유발된다. 그랬는데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 완전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LO의 그 노총의 경작자들이 만들어낸 정책입니다. 렌과 마이드너가 만들어낸 모델이죠. 핵심은 이것입니다. 노동조합이 임금 인상을 요구할 때에는 정부의 경제 정책을 고려해서 적절한 수준으로 인상률을 자제하고 임금 인상 자제죠. 대신 정부는 실업을 없애는 완전 고용 정책을 추구해야 된다.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연대임금 정책이라고 합니다. 이 Solidarity Wage Policy이고요. 이 핵심은
기업 이윤의 규모와 상관없이 보통 기업이 이윤이 많이 나면 노동자한테 임금을 많이 주고 이윤이 적게 나면 적게 준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스웨덴의 에로는 좀 다르게 생각해서 기업 이윤의 규모와 상관없이 동일한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다. 이게 원칙이었어요. 굉장히 혁명적인 일입니다. 이게 무슨 결과를 가져오게 됐냐 하면 아니 그 소규모 기업이고 이윤도 얼마 안 내는 기업에서는 아니 그 임금을 줄 수가 없어 라고 해도 그냥 그 임금을 주라고 에로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도산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소규모 기업이 도산하고요. 대규모 기업에서는 이윤이 너무 많이 나서 나는 좀 더 줄 수도 있는데 뭐 그것보다 낮게 주라고 하니까 낮게 주면 이윤이 초과돼서 발생하겠죠. 그 소규모 기업에 이 도산을 하게 되면 거기서 실업자가 발생을 하고 대규모 기업에서 이제 초과 이윤이 발생하니까 스웨덴 정부가 한 일은 초과 이윤은 세금으로 걷고 도산한 실업자들은 이 노동시장위원회 AMS를 활용해서 훈련을 시켜서 적극적으로 이윤이 많이 나는 기업에 재배치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실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임금을 못 줘서 망할 정도면 망해도 좋다라는 게 에로의 입장이었던 것이죠. 스웨덴의 노사관계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이것 때문에 스웨덴이 대규모 기업 위주로 급격히 재편이 됩니다. 이걸 뭐 좋게 얘기하면 스웨덴 경제 합리화와 구조조정이 가속돼서 대규모 기업들이 이제 더 잘 나가게 된 것이지만 또 다르게 보면 이제 소규모 기업들이 피해를 본 일이기도 합니다. 스웨덴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스웨덴 노사관계 시스템의 기본 원칙들이 만들어지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첫 번째, 노동조합은 임금 협상을 할 때 회사의 이윤 그리고 여타 비용 그리고 재투자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임금 인상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것도 스웨덴 모델의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보통 노조는 기술 혁신에 반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동 일자리를 없애거나 하기 때문이죠. 생산성 향상을 유발할 수 있는 기술 변화에 저항하기가 쉬운데 스웨덴 노조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생산성 향상 기제 도입에 굉장히 긍정적이었고요. 사용자는 단체 협약을 존중하고 노조의 합리적인 임금 인상 요구는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노동자 간 격차 축소를 목적으로 하는 연대임금 제도의 원칙은 수용해야 된다. 그래서 이윤과 상관없이 동일한 노동에 대해서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 것이죠. 노사가 이렇게 하는 대가로 정부는 철저히 비개입 원칙을 고수했고 복지국가를 통해서 그 노조가 한 어떤 면에서 희생이라고 할 수 있는 임금 인상 자제를 보완하는 높은 수준의 사회적 임금을 제공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스웨덴 모델의 핵심적인 원칙들입니다. 스웨덴 노사관계 모델의 위기는 1980년대 이후 역시 신자유주의가 확산되고 유럽 통합이 논의되고 뭐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던 그런 시기와 맞물려서 발생하는데요. 그 에로의 연대임금 정책이 이제 고인플레이션 경제 위기 상황에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 하는 이제 비난이 시작이 되었고. 스웨덴 정부는 실업을 막기 위해서 국가 부분을 확충했습니다. 이제 복지국가를 확충하는 그 과정하고도 맞물립니다. 그러니까 사회 서비스를 확충하고 국가 부분에서 여성을 대거 고용을 했죠. 그러면 공공 부분이 확대되고 역시 조세율과 국가 부채가 상승하게 됩니다. 스웨덴의 중앙 수준의 거의 연대 임금, 그 굉장히 평등한 임금을 주던 그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시작이 된 거예요. 에로의 제도가 문제가 되기 시작한 이유는 이 임금 부상에 대한 보상 때문에 그런데요. 임금 부상이라는 건 국가적으로 이 정도 수준의 임금률로 결정은 됐지만 그게 이제 실제로 기업 차원에 내려와서 지급이 될 때는 뭐 초과 노동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너무 기업에서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윤이 많이 남아서 조금 더 올려주게도 되고
그러면 에로의 원칙은 그렇게 어떤 기업에서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그러니까 임금 부상이 일어나게 되면 그거를 메꿔주기 위해서 거의 또 다시 평등하게 임금을 좀 분배하는 그런 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공공 부분이 이렇게 확대되면서 임금 부상으로 인플레이션이 생겨나게 된 데 대한 노사의 우려가 시작이 됩니다. 제가 노사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단지 사측만 여기에 문제 제기를 한 게 아니었기 때문이죠. 보통 스웨덴 모델은 노동조합의 권력 자원,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조직률과 중앙 집중화된 구조 때문이다라는 학자도 있고, 월터 코피 같은 학자인데, 그런 이론에 대항해서 피터 스웬슨 같은 학자는 아니다. 스웨덴 노사관계 모델은 그 전체 계급이 아닌 수출주도 산업의 노사 간 타협의 결과다. 이런 논리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스웨덴은 수출주도 국가이고 수출주도 국가한테 중요한 거는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입니다. 그러므로 임금이 너무 높아져서 상품 가격이 높아지게 되면 이제 경쟁력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임금 인상 자제를 전 국가 차원에서 이끌어내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수출주도 산업만 임금 인상 자제를 해서는 그 효과가 제한되니까. 그러므로 내수에 집중하는 산업이라 하더라도 임금 인상 자제를 같이 하는 게 좋다. 뭐 이런 입장인 것이죠. 예, 실제로 스웨덴의 거시경제 지표를 보시면 이 1980년대 말 초 정도에 인플레이션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하는 경향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그 분권화 요구가 폭발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스웨덴 모델의 분권화 배경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는 스웨덴 모델의 분권화 배경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대 임금 정책이 뭐 임금 부상 효과도 가져왔지만 이 시기가 유연 생산 방식이 일반화되던 시기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 볼 때 사용자가 그 유연 생산 방식이 요구하는 고기술 노동력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예, 이런 점이 중요하게 등장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고부가 가치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을 추구한 볼보나 사브 같은 이 자동차, 금속 산업의 굉장히 대표적인 기업들에서 특히 문제점으로 인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연대 임금 정책은 임금 격차를 굉장히 최소화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고기술 노동자를 유인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높은 임금을 줄 수 없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생산성 효과가 매우 다른 공공 부분의 노동자한테도 이 사부분의 높은 경쟁력을 가진 금속산업만큼의 임금을 주게 되면 이제 불가피하게 그 고기술 노동력에 대한 유인은 어려워지고 또 인플레이션은 유발될 수 있다. 예, 이런 문제 제기가 시작이 됐던 거고 보통 스웨덴의 노동조합은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어떤 면에서 그 거의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의 마인드로 접근하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단지 사측만 우려한 점이 아니고 이 높은 임금 부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우려한 메탈은 스웨덴 금속노조를 의미합니다. 이 메탈이 이러다가 스웨덴 기업이 해외로 나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그리고 또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스웨덴은 금속 산업의 사측하고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연대임금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기에는 좀 어렵겠다. 고기술 노동력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금속 산업에서 좀 스웨덴으로서는 분권화됐지만 다른 국가로서는 굉장히 집중화된 형태라고 할 수 있는 산별교섭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논의가 시작이 된 겁니다. 또 다른 문제는 연대임금 정책이 스웨덴 노동운동이 추구했던 바와 조금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대임금 정책이 의도치 않게 부의 집중 문제를 가져왔다. 방금 전에 제가 스웨덴에서는 이 소규모 기업은 도산하고 대규모 기업 위주의 경제 체제를 갖게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부의 집중이 너무 심화되니까 에로는 훨씬 더 급진적인 정책들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1976년에 작업장 공동결정법 MBL이고요. 이제 이것보다 조금 더 급진적이었던 정책이 임금소득자 기금입니다. 웨이지 어너스 펀드인데요. 임금소득자 기금은 100인 이상의 기업에 한해서, 그러니까 세전 이윤의 20%를 이 사측이 임금소득자 기금의 신주 형태로 발행하라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게 수십 년간 지속되면 노동조합이 스웨덴 기업의 주인이 되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역시 또 집중을 했습니다. 스웨덴이 혁명 없는 사회주의의 길로 가는 것인가? 스웨덴 정부가 이 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였을 때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완화된 형태의 법안이 나중에 통과가 됐고요. 결국 임금소득자 기금은 이제 없던 일로 된 것이죠. 하지만 사측으로서는 공동결정법도 굉장히 강력한 법인데 이제 임금소득자 기금 같은 걸 추구하고 하니까 애로의 교섭력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이게 바로 단체 교섭 구조의 분권화가 사용자의 중요한 전략적 목표로 부상하게 된 중요한 이유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모든 것이 애로라는 총연맹 수준의 단체가 국가적 차원에서 교섭을 했기 때문에 발생한 거거든요. 다른 국가에서는 노동조합 총연맹이 교섭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 활동이나 정책적 활동을 하죠. 그래서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었고, 애로는 교섭을 하는 부서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이례적인 총연맹이었습니다. 그런 구조에서 스웨덴 금속노조 메탈하고 스웨덴 금속 사용자 단체 VF가 이제 그 국가 수준의 교섭에서 이제 나오게 된 것이죠. 스웨덴 금속노조 메탈은 보통은 금속노조가 어떤 국가에서도 굉장히 높은 구조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임금과 생산성이 높고 조직력도 높은 곳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SN 안에서, 스웨덴 사용자 단체 SN 안에서도 대표적인 수출 주도 산업을 이끌고 있던 금속 사용자 단체 VF도 굉장히 높은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죠. 그래서 1980년대부터 스웨덴 금속노조와 금속 사용자 단체는 이 진짜 중앙 집중화된 국가 수준의 교섭에서 탈퇴하기 시작해서 1999년에 교섭 부서를 해체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분권화를 완성하게 됩니다. 기업 내 임금 결정 구조의 유연화를 통한 스웨덴 기업 경쟁력 향상, 이게 바로 스웨덴 사용자 단체가 추구하던 전략적인 목표였고요. 이거를 잘 보여주는 이 스칸디나비아 항공사의 지부 교섭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스웨덴 사용자 단체가 임금 교섭 구조를 분권화하고 싶어 했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이 내용은 제가 스웨덴 에로를 방문했을 때 거기 간부 한 분이 얘기해 주신 건데요. 그 당시에 1980년대 말에 스웨덴 임금 인상률은 거의 10%였습니다. 그런데 스칸디나비아 항공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는 12%의 임금 인상률을 제안한다. 이 사측이 그런 제안을 한 거죠. 그런데 그중에 1%는 노동조합이 원하는 노동자에게, 나머지 1%는 사용자 측이 원하는 노동자한테 주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에로의 간부는 그런 제안은 받으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11%만, 그러니까 노동자 측이 정하는 임금 인상, 그것만 받자라고 했지만 이제 스칸디나비아 항공사의 지부 노조는 아니다, 우리는 그냥 그 12%를 다 받겠다고 했죠. 사측은 사측이 주겠다고 한 그 1%를 한 800명 정도의 노동자 중에 20명한테 집중해서 줬습니다. 임금 격차가 굉장히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 이후에는 에로의 간부가 우려했던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노동조합의 연대가 훼손되고 이제 사측이 노동조합의 활동에 영향력을 끼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산별 교섭만 한다 하더라도 이제 집중화됐다고 평가할 수도 있는데 스웨덴은 국가 수준의 교섭을 했기 때문에 산별 교섭으로 이제 내려오게 된 것이 이제 분권화라고 일컬어지긴 합니다만 이제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메탈과 VF의 산별 교섭이 스웨덴 모델의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냐? 아니면 중앙 교섭을 계속 해야 됐던 것이냐? 뭐 여러 가지 평가는 엇갈릴 수 있습니다만 물론 이제 에로는 이 메탈의 결정에 굉장히 반대를 했고 이제 불만을 가졌었지만 어떤 면에서는 가장 나쁜 것과 나쁜 것 사이의 선택이 아니었는가. 그러니까 이 세계적 차원의 구조 변화, 유연 생산 방식의 등장, 그리고 수출 주도 국가라는 한계,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할 때는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었나 하는 평가가 대체적으로 압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산별 교섭으로 교섭의 단계가 내려온 결과 1980년대까지 스웨덴의 산별 협약은 그 직업이나 연령이나 연공 같은 다양한 카테고리의 노동자한테 해당하는 최저임금을 각각 명시하는 정도로 굉장히 이제 타이트하게 산별 교섭을 운영했는데 그 이후에는 산업 차원에서 이런 걸 결정하는 일이 드물어졌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산별 협약에서 임금 인상률을 정하지 않는 경우까지도 생겨나고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변화는 스웨덴의 산별 교섭에서는 보통 임금 인상분의 일부 %를 지부 교섭에서 특정 노동자한테 몰아주는 일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임금 노동자한테 몰아주는 거예요. 임금 형평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로 가장 낮은 임금, 여기에 이제 여성 노동자도 많이 포함되는데 이런 일을 했는데 이제 그런 일들도 뭐 사라지게 되고 그 임금 부상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카테고리의 노동자한테 이 캐치업 개런티라는 격차 해소 보장을 해주던 것도 많이 사라지고 임금 인상과 관련된 얘기는 산별교섭에서도 많이 사라지고 오히려 효율성이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논의가 더 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스웨덴 단체 교섭 분권화는 어떤 평가를 받게 되었을까요? 자, 스웨덴 단체 교섭 분권화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 금속 노사가 촉발한 단체 교섭 분권화는 결국은 스웨덴 노사 관계에서 이제 어떤 규범으로 받아들여지게 됐습니다. 제가 에로가 그 제조업 그 블루칼라 노동자들의 총연맹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스웨덴에는 사무직 노조 총연맹도 있습니다. TCO라고 공무원이나 사무직 같은 노동자들의 총연맹이고 예전에는 에로가 인구가 훨씬 많았지만 지금은 TCO가 거의 에로랑 거의 규모를 유사한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의사, 변호사, 교수들이 조직되어 있는 전무직 노조 총연맹도 있는데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고학력 노동자가 많은 이 두 총연맹에서는 이제 연대 임금 제도에 대한 선호보다는 이제 더 높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쪽으로 분권화가 더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런 분권화 요구, 또 임금 격차를 허용하는 방향으로의 큰 변화에도 불구하고 스웨덴 저기술 노동자는 워낙 높은 조직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임금이 지나치게 하락하거나 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웨덴 모델이 예전과 같은 규모는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까지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